지금 베트남 해양공학자 한 명의 분노가 한국 전체의 국제 신뢰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하철 노약 자석 때문에 한국의 차세대 핵잠수함 프로젝트가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외국인 연구진 철수율 85%, 국제협력지수 3년 연속 하락세입니다. 정말 작은 문화적 오해 때문일까요? 한국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어떻게 글로벌 기술 허브로서의 지위를 흔들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비밀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나는 한국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지하철에서 나는 소리를 질렀고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숨이 막힙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한국을 오해하고 있던 이유에서 시작됩니다. 2024년 3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안내방송이 유독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고 직원들의 표정도 어딘가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나는 응우엔찌엔 베트남에서 온 해양공학 연구원이었죠. 한국의 차세대 잠수함 기술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한 달간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첫날 아침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올랐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빼곡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유독 많았고 모두가 무표정으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베트남에서는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이 웃고 떠들곤 했는데 여기는 마치 도서관 같았습니다. 지하철 승무원이 나를 힐끗 바라보더니 잠깐 멈칫했어요. 그 눈빛이 왠지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옆에 서 있던 한국인 승객들도 나를 슬쩍슬쩍 쳐다봤습니다. 호기심이 아니라 경계심이 섞인 시선이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한국은 K-팝과 드라마로 유명한 친근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막상 현실은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해 보였거든요. 특히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다는 게 신경 쓰였어요. 베트남도 군사국가지만 이렇게 일상에서 군인들을 자주 보지는 않았거든요.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3번이나 통과해야 했고 직원들은 모두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어요. 내 여권을 확인할 때도 평소보다 오래 걸렸고 담당 연구원 김 박사님도 처음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거리감을 두려는 듯 했습니다. GNC 한국이 처음이시죠?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김 박사님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왠지 형식적으로 들렸어요. 마치 매뉴얼에 따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연구실 내부를 둘러볼 때도 어떤 구역은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며 막아섰습니다. 당연한 보안 조치겠지만 왜 유독 나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느낌이었을까요? 점심시간에 연구소 카페테리아에서 밥을 먹는데 다른 연구원들이 내 테이블 근처에 오더니 조용히 속삭이며 지나갔어요.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가끔 베트남이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나를 향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위축됐어요. 이 나라는 뭔가 숨기고 있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경계하는 걸까요? 혹시 내가 정보를 빼내려는 스파이로 의심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한국 사회 전체가 원래 이렇게 폐쇄적인 건가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 승객이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나를 쳐다봤어요. 마치 내가 엿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정말 억울했습니다. 나는 그저 연구 때문에 온 평범한 엔지니어일 뿐인데 왜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베트남에 있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한국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요. 뭔가 경계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럴 리 없을 텐데? 한국 사람들 친절하다고 소문났잖아. 아니요, 정말 이상해요. 특히 군인들이 많고 보안도 삼엄하고. 마치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요. 동료는 웃으며 말했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며칠 더 있어봐. 하지만 나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뭔가 다른 나라와 달랐어요. 왜 이렇게 경계심이 강한 걸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그리고 왜 나를 그렇게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걸까요? 그 의문은 다음날 더욱 커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구소 회의실에서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김 박사님이 프로젝트 개요를 설명하며 자료를 나눠주는데 내 앞에 놓인 파일은 다른 사람들 것보다 현저히 얇았어요. 표지에는 외국인 연구원용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GNC 일단 이 자료로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김 박사님의 말은 정중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다른 한국 연구원들은 두꺼운 파일을 받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간소한 자료를 받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기본적인 잠수함 구조도와 일반적인 해양공학 이론만 있었어요. 이건 대학교 교재 수준이었습니다. 박사님, 혹시 차세대 엔진 설계도나 추진 시스템 데이터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분야 전문가거든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회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잠깐 멈칫하더니 다른 연구원들과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아,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보안상 외국인 연구원에게는 공유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외국인 연구원? 나는 공동 연구 파트너로 초대받았는데 갑자기 외국인이라는 벽에 막힌 건가요? 다른 한국 연구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서로 어색한 시선만 주고받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공식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연구원인데요. 베트남 해양연구소에서 추천받아온 거거든요. 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거든요. 하지만 김 박사님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만 저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상부 지시사항이라서. 상부 지시사항. 그 말이 내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결국 한국은 처음부터 나를 완전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왜 나를 초대한 건가요? 들러리를 세우려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한국 연구원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내가 다가가자 대화가 뚝 끊어졌어요. 마치 기밀을 논의하다가 외부인이 나타난 것처럼요. 이윤호 선임 연구원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지엔 씨, 점심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나와 거리를 두고 앉았어요. 나는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으며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끔씩 내 쪽을 힐끗 보며 무언가 속삭이는 게 보였어요. 오후에는 더욱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구실 컴퓨터에 로그인하려고 했는데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기본적인 설계 소프트웨어조차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아침에는 됐는데. IT 담당자를 불렀더니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보안 담당 부서에서 외국인 연구원 계정을 재검토한다고 해서 임시로 권한이 축소됐습니다. 또 외국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점점 화가 치밀었어요. 베트남에서 10년 넘게 해양공학을 연구한 전문가인데 여기서는 그냥 외국인으로만 취급받고 있었거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며칠 걸릴 수도 있고. 며칠이요? 나는 한 달 일정으로 온 건데 며칠씩 기다리라고요? 이게 공동 연구라고 할 수 있나요? 저녁 무렵 김 박사님이 개별적으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GNC 오늘 불편하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이럴 거면 왜 저를 초대하신 건가요? 김 박사님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희도 처음 겪는 일이에요. 최근에 보안 규정이 많이 강화돼서 특히 핵심 기술 관련해서는 더욱 까다로워졌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서 뭘 하라는 건가요? 기본 이론이나 보고 있으라는 건가요? 내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김 박사님도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없어 보였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승객이 전화 통화를 하다가 나를 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어요. 응, 그 얘기 나중에 하자. 지금은.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마치 내가 엿듣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나는 그냥 집에 가려는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왜 이렇게 의심받아야 하는 건가요? 호텔 방에서 베트남에 있는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상황이 말이 안 됩니다. 저를 공동연구원이라고 불렀으면서 정작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뭔 소리야? 한국 쪽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걸 차단해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요. 상사는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며칠 더 지켜봐. 혹시 초기 절차상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확신했어요. 이건 절차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나를 아니 외국인 전체를 믿지 않고 있었어요. 공동연구라는 명목으로 초대해놓고는
정작 핵심 내용은 모두 숨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소에 가는 지하철에서 한 무리의 한국 대학생들이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요즘 외국인들 많이 와서 기술 빼가려 한다며? 맞아. TV에서 봤는데 산업 스파이도 많다고 하더라. 그들이 나를 직접 겨냥한 말은 아니었겠지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외국인을 잠재적 위험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는 그저 기술을 배우고 서로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려고 왔을 뿐인데요. 연구소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보안 직원이 내 가방을 더 꼼꼼히 검사했고 출입할 때마다 신분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른 한국 연구원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말이에요.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을 믿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국제적 협력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차단하고 있어요. 나는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모든 것을 바꿔놓은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나는 연구소에서의 일주일이 완전한 실망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접근할 수 있는 자료는 고작 기초 이론서 몇 권뿐이었고 핵심 연구진과의 대화도 항상 표면적인 수준에서 맴돌았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은 평소보다 더 붐볐어요. 금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빼곡했습니다. 나는 빈자리를 찾아 지하철 안을 둘러봤는데 노약자석 근처에 자리가 하나 보였어요. 주변을 살펴봐도 노인이나 임산부는 보이지 않았죠. 자리에 앉은 지 몇 분 후 한 중년 남성이 내 앞에 서더니 뭔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가 빨라서 정확히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손짓을 하며 다른 자리를 가리키는 것 같았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영어로 말하자 그 남성은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더 급해진 목소리로 뭔가 설명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한국어를 절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여기는 노약자석이에요. 아프신 분들을 위한 자리라서.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노약자석이었구나. 베트남에서는 이런 구분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빈자리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일주일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나는 일어나려 했지만 갑자기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걸까요? 마치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불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년 남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불친절한 게 아니라. 아니요, 분명히 그랬어요. 손짓하면서 비켜라는 식으로. 지하철 안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어요. 그 시선들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또 외국인을 문제 삼는 눈빛들이었어요. 일주일 내내 이런 식이었거든요. 내가 갑자기 소리를 높였습니다. 연구소에서,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어디를 가든 나를 의심하고 경계하던 그 모든 시선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냥 연구하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왜 모든 사람들이 저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죠? 제가 외국인이라서요. 지하철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승객들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고 어떤 이들은 휴대폰을 꺼내보기 시작했어요. 중년 남성은 당황한 채로 손을 저으며 무언가 설명하려 했지만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외국인을 환영하지 않는 나라네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 자신도 놀랐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거든요. 젊은 여성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요. 나는 그녀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욱 불편해하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연구소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렇고 항상 저만 다르게 대해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승객들 중 몇 명이 한숨을 내쉬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반응들이 나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역시 이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구나. 다음 역이 다가오자 나는 급하게 일어섰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 출구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뒤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이러니까. 그 말이 내 귓속에 박혔습니다. 역시 그랬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외국인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느낀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지하철에서 내린 후 나는 플랫폼에 서서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방금 전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지하철에서 소리를 질렀단 말인가요? 호텔로 가는 길에 나는 계속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승객들의 차가운 시선, 당황한 표정들, 그리고 마지막에 들었던 그 한마디. 외국인들이 와서 이러니까. 그날 밤 나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좌절감이 뒤섞여서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베트남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이런 창피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이상해.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들조차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 도시의 모든 것이 나를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소에 가기 싫었어요. 어제 일 때문에 더욱 예민해진 상태에서 또다시 그런 시선들을 받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일정은 지켜야 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김 박사님이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찌엔씨 혹시 어제 무슨 일 있었나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김 박사님은 여전히 친절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친절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어차피 겉으로만 친절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나는 완전히 마음의 벽을 쌓았습니다. 한국 연구원들과의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였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밖에 나가서 먹었어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나를 진정한 동료로 보지 않으니까 나도 거리를 두기로 한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인상은 점점 더 나빠져만 갔어요. 한국은 겉으로는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외국인을 철저히 차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차별의 피해자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하루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김 박사님이 나를 별도의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어요. 회의실 문을 닫은 후 그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찌엔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김 박사님의 첫 마디였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난주 지하철 사건이 연구소까지 알려진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요,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니 찌엔씨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김 박사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미안함과 동시에 어쩔 수 없다는 체념 같은 건 말이죠. 혹시 잠시 프로젝트에서 벗어나 쉬는 게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급여나 체류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그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벗어나라고요? 그건 사실상 빠지는 게 좋겠다는 뜻이었어요. 정중한 표현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나를 배제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박사님은 급하게 손을 저었어요. 잘못한 건 아니에요. 다만 최근에 프로젝트 보안 등급이 더욱 올라가면서. 보안 등급.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결국 외국인인 내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왜 저를 초대하신 건가요? 시간 낭비하려고요? 김 박사님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아마 처음에는 정말 공동 연구를 할 생각이었겠지만 중간에 상황이 바뀐 거겠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였어요. 김 박사님의 사과가 오히려 더 씁쓸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지만 그래서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이 사람조차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서며 나는 복도에서 다른 연구원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눈빛에서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내가 프로젝트에서 제외될 거라는 소식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나는 연구소 근처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나에게는 모든 게 멀게만 느껴졌어요. 스마트폰으로 베트남 뉴스를 보다가 한국 관련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세계 최초 리튬이온 배터리 잠수함 개발 성공. 기사를 읽어보니 우리가 연구하던 프로젝트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적 기술이었습니다. 기존의 디젤 엔진이나 핵 추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친환경 잠수함이었죠.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보안이 그렇게 까다로웠는지, 왜 외국인에게 자료 공개를 꺼려했는지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 국방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억울했습니다. 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초대받은 연구원이었어요. 스파이도 아니고 기술을 빼돌리려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연구하고 배우고 싶었을 뿐이에요. 오후에 연구소로 돌아가니 분위기가 더욱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보안 요원들이 많이 보였고 출입 통제도 더 엄격해진 것 같았어요. 내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대화를 멈추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윤호 선임 연구원이 복도에서 나를 마주치더니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GNC 수고 많으셨어요. 과거형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저녁 무렵 나는 개인 사물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져온 연구 자료들과 개인 물품들을 챙기면서 지난 2주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했던 한국에서의 연구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김 박사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GNC 정말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속 함께 연구하고 싶었는데.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화를 낼 기력도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게 지쳐버렸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김 박사님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국에 대한 내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였어요. 겉으로는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척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외국인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베트남에 있는 상사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과장님, 프로젝트가 중단됐습니다. 뭐라고? 왜? 보안상 문제라고 하네요. 외국인은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상사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언제 돌아올 거야? 아직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더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지만 그 빛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세계의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항공편 변경을 알아봤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차피 연구에서도 배제됐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대도 완전히 사라져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구원들이 어디론가 뛰어가는 소리였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따라가 봤는데 모든 사람들이 대회의실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내가 지나가는 연구원에게 물었더니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북한 잠수함이 NLL을 넘었대요. 지금 긴급 상황이에요. 그 순간 나는 뭔가 중요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 내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나는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연구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이상 개인 물품들을 정리할 시간이었어요. 연구실은 여전히 북한 잠수함 침입으로 인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마지막 점검을 하는데 작은 USB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분명히 제가 가져온 건 아니었습니다. 언제 누가 넣어둔 건지 알 수 없었죠. USB를 들어 자세히 보니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이해를 위한 자료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어요. 호기심에 노트북에 꽂아봤습니다. 폴더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똑같았어요. 이해를 위한 자료. 그 안에는 몇 개의 문서 파일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어보니 제목이 한국 핵잠수함 프로젝트 주변국 반응 분석이었어요. 기밀 자료는 아니었지만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죠. 문서를 읽어내려가면서 나는 점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소식이 주변국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중국은 한국의 핵잠수함이 자국의 해상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역시 한반도 정세 변화를 우려하며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었어요. 심지어 러시아까지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기술 유출 시도 사례 모음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지난 5년간 한국의 핵심 기술을 빼내려 했던 시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산업 스파이 해킹, 심지어 연구원 매수 시도까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특히 잠수함 기술 관련해서는 월 평균 10건 이상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을 열 때쯤 나는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외국인 연구원 보안 지침 변경 경위라는 문서였습니다. 원래는 외국인 연구원들에게도 상당 부분의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 시작 직후 주변국들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보안 등급을 급격히 상향 조정했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연구원의 개인적 성향이나 능력과는 무관한 조치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 파일은 한국의 지정학적 현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문서를 읽으면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한국을 보게 됐습니다. 한국은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라는 거대한 세력들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였어요. 그들은 모두 한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하려 했고 특히 군사기술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소식이 알려진 후 중국에서는 한국 기술 견제 방안을 공식 논의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일본은 자국 내 한국 기업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고 북한은 남조선의 군사적 도발이라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이 외국인을 차별한 게 아니라 한국 자체가 사방에서 압박받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하철에서 만났던 긴장한 표정의 사람들, 연구소의 삼엄한 보안, 모든 것이 이제 이해됐습니다. 이들은 매일매일 이런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USB를 뺀 후 나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화려한 빌딩들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새삼 놀라웠습니다. 김 박사님이 내 책상 앞을 지나가다가 잠깐 멈춰 섰어요. 찌엔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나는 급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이 무척 복잡했어요. 그가 나를 걱정하는 표정이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김 박사님이 가고 난 후 나는 다시 그 자료들을 생각해봤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런 자료를 준 걸까요? 그리고 왜요? 아마도 내가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누군가였을 거예요. 내가 한국을 잘못 이해하고 떠나는 걸 원하지 않았던 사람 말이죠. 그 순간 지난 2주 동안의 모든 일들이 다른 시각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원들의 조심스러운 태도, 보안 요원들의 엄격함,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의 긴장감. 그 모든 게 나를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었어요.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완전히 오해한 채로 떠날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순간이 바로 다음날 아침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나는 USB 자료를 다시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서에 있던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가 만드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힘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뭔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이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이건 억제력이었습니다. 피를 보지 않기 위한 힘이었어요. 문서에는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였어요. 북한의 잠수함이 언제든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바다를 지킬 수 있는 기술이 절실했던 거죠. 베트남도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을 겪고 있지만 한국의 상황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인 채로 70년 넘게 살아왔어요. 그런 나라에서 국방기술이 얼마나 절실한지, 그리고 그 기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연구소의 마지막으로 가면서 나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보안 검색대를 지나고 복도를 걸으며 연구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김 박사님이 새벽부터 연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밤새 작업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커피잔이 몇 개나 쌓여 있었고 눈도 충혈되어 있었어요. 박사님, 밤새 일하셨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김 박사님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북한 잠수함 건으로 급하게 분석해야 할 자료가 생겨서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이유가 단순한 연구 욕심 때문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이들은 자신의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밤잠을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GNC 오늘이 마지막이죠? 김 박사님이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항공편을 앞당겨 잡았거든요. 정말 아쉽네요. 좀 더 함께 연구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김 박사님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나를 배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나는 연구소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앉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대화하는 모습이 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들이 속삭이며 이야기하는 건 내가 외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기밀스러운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윤호 선임 연구원이 내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GNC 오늘 떠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의 표정에서 진짜 미안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 사람도 나를 차별하려던 게 아니었구나. 오후에 짐을 챙기면서 나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지하철에서 소리를 질렀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 나를 바라보던 승객들의 시선이 정말 차별적이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그저 당황했을 거예요. 갑자기 큰 소리를 내는 외국인을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 표정을 지었을 겁니다. 내가 외국인이라서 미워한 게 아니라 상황이 어색해서였을 거예요. 노약자석 문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중년 남성은 단순히 규칙을 알려주려 했던 거였는데 내가 과민하게 반응한 거였어요. 내가 너무 쉽게 화를 냈구나. 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나를 차별한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김 박사님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GNC 정말 수고하셨어요. 비록 원하시던 만큼 연구하지는 못했지만 아니요, 많이 배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대답하자 김 박사님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뭘 배우셨다는 거죠? 별로 보여드린 것도 없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배웠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시는지도요. 김 박사님의 눈이 조금 촉촉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고맙네요. 연구소를 나서며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건물 안에서 수많은 연구원들이 오늘도 밤늦게까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을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강한 나라였어요. 사방에서 압박받는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기술을 만들어내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공격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방어적인 강함이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힘이었죠. 피를 보지 않기 위한 힘. USB 속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침략받지 않기 위해, 더 이상 분단의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 강해지려 하는 나라였어요. 공항에 도착해서도 그 생각이 계속됐습니다. 한국의 진심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나는 김 박사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박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배우고 갑니다.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GNC도 감사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한국의 땅이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작지만 강인한 나라, 오해받아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진심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베트남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노이의 연구소에서 다시 일상을 시작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동료 랩 박사가 내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GN, 한국에서 돌아온 후로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뭔가 깊어진 느낌이야. 그런가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스스로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이 나를 조금 더 신중하고 이해심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노트북을 열고 한국 뉴스를 검색해봤어요. 습관처럼 한국 소식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반가운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리튬이온 잠수함 첫 해상 시험 성공. 김 박사님이 속한 연구팀의 프로젝트였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해상시험에서 모든 성능이 기대치를 웃돌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만으로 구동되는 대형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거였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함께하지 못한 그 프로젝트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니. 김 박사님과 동료들의 노고가 결실을 맺은 거였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박 연구원이었어요. 한국에서 항상 조용히 일하던 그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찌엔씨.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후 화상통화로 박 연구원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찌엔씨 잘 지내시죠? 박 연구원은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화면 속 그의 모습이 밝아 보였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사님도 건강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 연락드린 이유가 있어요. 박 연구원이 잠시 멈칫하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USB 받으셨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역시 박 연구원이었구나. 네,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다행이네요. 사실 찌엔씨가 오해하고 떠나실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박 연구원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화도 많이 났고 한국을 오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자료를 보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남으셨으면 해요. 저희도 찌엔씨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프로젝트 성공 소식도 들었고 연구소 동료들 근황도 알 수 있었어요. 김 박사님은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로 더욱 바쁘다고 했습니다. 찌엔씨,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국에 오세요. 그때는 더 많은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꼭 그러고 싶어요. 이번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화상통화를 마친 후 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박 연구원이 왜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나에게 전달했을까요? 아마 많은 외국인들이 나처럼 오해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안타까웠던 거겠죠. 한국 사람들의 진심은 거창한 말이나 환대가 아니었어요. 위험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려는 조용한 실천이었습니다. 박 연구원처럼 말없이 배려하고 김 박사님처럼 끝까지 예의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베트남에서 진행하던 해양 프로젝트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상사가 나를 불러서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찌엔, 한국과의 기술협력 프로젝트가 새로 생겼어. 네가 맡았으면 하는데. 한국과의 협력이요? 응, 친환경 선박기술 관련이야. 네가 한국 경험이 있으니까 적임자라고 생각해. 나는 주저없이 수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협력하고 싶었거든요. 몇 주 후 한국 기업 담당자와 화상회의를 하게 됐어요. 놀랍게도 그중에 김 박사님도 있었습니다. 어머, 찌엔씨. 김 박사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찌엔씨가 이 프로젝트 담당이라니. 회의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이번에는 내가 먼저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한국 측에서도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해줬습니다. 찌엔씨, 이번 협력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한국에 직접 오셔서 후속 작업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김 박사님의 제안이었어요. 물론입니다. 꼭 그러고 싶어요. 이번에는 정말 달랐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니까 모든 일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됐어요. 그들의 친환경 기술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구 환경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기술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하노이 시내를 걷다가 한국 음식점을 발견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번엔 들어가 보고 싶어졌어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나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치찌개 주세요. 한국어 잘하시네요. 한국에 가본 적 있으세요? 네, 연구 때문에 다녀왔어요. 어떠셨어요? 한국이 좋았나요? 사장님의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정말 좋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진심을 알게 됐거든요. 사장님이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기뻐요.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나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떠올렸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베트남으로 떠날 때의 그 마음이 생생했어요. 오해와 편견을 벗고 진심을 이해하게 된 그 순간 말이에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큰 꿈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갈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는 나라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한국 음식을 먹으며 많은 생각을 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다. 이제는 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만날 때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게 됐다. 한국이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성급한 판단보다는 깊은 이해였다. 며칠 후 박 연구원에게 감사 메일을 보냈습니다. 박사님, 그때 USB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국을 이해하게 됐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찌엔씨, 오히려 저희가 감사해요. 찌엔씨 같은 분이 있어서 저희도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됐거든요. 다음에 한국 오실 때는 꼭 연락주세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진심을 이해하게 된 것은 내 인생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여행이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끝난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는 그 배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조용하고 깊은 배려의 마음으로 말이에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공동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나는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이상했습니다. 똑같은 공항, 똑같은 안내방송이었는데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6개월 전에는 차갑고 경직되어 보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나는 예전의 나를 떠올렸어요. 그때의 나는 얼마나 성급하고 편협했던가요.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만 판단했던 그 젊은 연구원 말이에요. 연구소에 도착하자 김 박사님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었습니다. 찌엔씨,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계시죠? 네, 한 달 정도 있을 예정이에요. 김 박사님의 미소가 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아니, 원래부터 자연스러웠는데 내가 못 봤던 거겠죠. 연구실로 들어가니 박 연구원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오셨습니다, 찌젠씨. 박사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빛만 교환했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연구 자료도 필요한 만큼 제공받을 수 있었고 동료들과의 대화도 훨씬 자유로웠어요. 물론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것도 이제는 당연한 절차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 박사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찌엔씨, 시간 있으실 때 우리 연구소 전체를 한번 구경해 보시겠어요? 정말요? 괜찮나요? 물론이죠. 이제 저희 팀의 일원이시잖아요. 그는 나를 연구소 곳곳으로 안내해줬습니다. 6개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첨단 시설들,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하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세요. 내가 진심으로 말하자 김 박사님이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저희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 겸손한 말투에서 한국 사람들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 나는 예전에 혼자 앉았던 그 카페테리아 구석 자리에 앉아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연구원들이 함께 앉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찌엔씨, 베트남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이윤호 선임 연구원의 질문에 나는 기꺼이 대답했습니다. 쌀국수요. 하지만 여기 김치찌개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모두가 웃었어요. 자연스럽고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연구가 끝날 시간이 되자 김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찌엔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랑 저녁 같이 드실래요? 네, 좋습니다. 우리는 연구소 근처 작은 한식당에 갔어요. 소주와 삼겹살이 나오자 분위기가 더욱 편해졌습니다. 찌엔씨, 처음에 우리가 많이 어색하게 대했죠? 정말 미안했어요. 박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야말로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주변국들 압박도 심했고 보안도 갑자기 강화되고. 김 박사님이 설명해줬어요.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근데 찌엔씨가 이해해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외국인 연구원과 이렇게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될 줄 몰랐거든요. 이윤호 선임 연구원의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야말로 한국 분들께 많이 배웠어요. 인내심도 그렇고 배려하는 마음도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나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화려하면서도 따뜻한 빛들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공동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파트너십이었어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보완해 나가는 진정한 협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구 중에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설계상 오류를 발견한 건데 이걸 수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일정이 많이 늦어질 것 같은데. 젊은 연구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급하게 하다가 더 큰 문제 생기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김 박사님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한국 사람들의 철학을 엿볼 수 있었어요. 빠른 성과보다는 확실한 품질을 추구하는 자세였습니다. 일주일 후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됐어요. 오히려 처음 계획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접근했기 때문이었죠. 역시 한국 방식이 옳았네요. 내가 감탄하자 박 연구원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CNC의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항상 상대방을 먼저 인정해주는 그 자세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다가왔을 때 나는 특별한 부탁을 했어요. 혹시 그때 제가 소리쳤던 지하철 노선을 다시 타볼 수 있을까요? 김 박사님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함께 가주었어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그때 그 구간을 지나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6개월 전에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나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말이에요. 그때 정말 창피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처음 와본 나라에서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김 박사님의 이해심 깊은 대답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연구소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CNC 다음에 또 오세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꼭 다시 올게요. 이번에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나는 지난 한 달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경직되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과도하게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발전하려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나는 휴대폰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난 이 나라가 싫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한국은 나에게 차가운 나라가 아니라 너무 많은 위협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려 애쓰는 따뜻한 나라였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땅이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약속했어요. 언젠가 다시 이곳에 와서 이번에 받은 따뜻함을 되돌려주겠다고. 한국이 내게 가르쳐준 진심 어린 배려로 말이에요. 지금도 나는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조용하고 깊은 이해의 마음으로요.